자, 부재와 실종. 부재와 실종, 부재자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실종자 제도인데, 일단 부재자나 실종자는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 있죠. 주소지, 실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근데 얘한테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대요. 뭐 재산이 없으면 법원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민법을 가지고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부정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뜯어먹으려고 덤벼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다가 부재자가 나중에 돌아오면 그자에게 재산을 돌려주게 되면 우리 사회로 원만한 복귀가 가능해지죠. 이 제도가 부재자 제도라고 한다면, 실종 선고 제도는요,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생사 불분명 상태까지 된 거야. 그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죠. 일단 얘가 주소를 떠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든 거래 관계가 싹 다 중단돼 있다, 그 얘기죠. 거기다가 더 답답한 건 잔존 배우자요. 기나긴 겨울밤 목욕탕 가면 그냥 허벅지에 멍이 엄청 들어있겠죠. 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싹 다 한 번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일정한 청구권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해버려요. 아예 연락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없으면 실종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 공법관계 말고 민법관계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해버려요. 간주한다고. 왜 간주한다 그러지? 추정이 아니고 실종 선고, 법원의 판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간주해버린다고. 그럼 이 사람 사망이 되면 재산 승계되고 모든 중단됐던 거래관계는 동시에 다 풀려버리죠. 잔존 배우자는 재혼도 가능해지고, 이런 제도를 실종 선고 제도다. 그래서 단계별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실종 선고 제도로 이렇게 발전한다. 그럼 이제 부재자를 한번 보죠. 부재자. 얘는 살아있는 자고 연락도 되는 자예요. 연락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죽은 것이 확실한 자는 아니죠. 이 부재자에게 재산이 있고 그 재산 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 관리인이 없을 수도 있죠. 재산 관리인이 있으면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던가 아니면 최소한 임의 대리인도 있을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쫓아서 재산을 관리하는 자면 되는 거고, 임의 대리인은 내가 야 이런 A, B, C만 네가 해라. 그럼 걔는 A, B, C만 하면 되는 거죠. 야 내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거 네가 싹 다 해. 그럼 싹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법원에서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는 법원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개입하면 이게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인 사유재산에 자꾸 개입해서 슬그머니 뺏어갈까 말까 이런 생각하면요. 아시겠죠? 그러면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재산은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일정한 청구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이 청구권자는 검사와 이해관계인인 거야. 여기도 검사 나오죠? 왜 나온다고?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죠. 생소하긴 하고 잘 뭔가 좀 안 받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은 있어도 그래 얘네들, 그죠? 그래, 청구권자가 청구하죠. 그 어디다 청구한다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합니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처분 명령을 하는데 법원에서 처분 명령할 때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재자 갑의 재산을 처분하라.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가 가서 처분해야 되죠? 분명치 않잖아. 그러니까 처분 명령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 관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임해야 되는 거지.
재산을 뭐 하는 사람 선임하라고요?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한다? 관리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명하게 잘 유지한다 그런 얘기죠. 관리는 그런 거예요. 관리는. 우리 민법 제 118조에 정해져 있어요. 재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투명하게. 투명하지 않으면 욕을 100번도 더 먹겠죠. 몇 조에 정해져 있다고요? 뒤에 가면 이게 소멸시효 쪽에서 또 나올 거예요. 118조에 정한 행위. 그럼 투명하게 잘 유지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보이게 하면 되지. 잘 보이게. 아시겠죠? 잘 보이게. 보가 뭐야? 보존행위. 현재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용행위.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 계량행위.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예요. 이런 행위는 관리행위고 재산 관리인이 하는 일이 재산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이용, 계량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재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유지,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낸다든지 아니면 가치를,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이런 거는 부재자에게 전혀 불리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보존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더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추가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행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처분 행위 왜 하냐면 얘 월급 누가 줘야 돼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줍니까 이거?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면 저도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재산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부재자 재산으로 줘야지. 그럼 부재자 재산을 주려면 부재자 재산 처분할 필요도 있죠. 채권 채무 같은 거 정리할 때도 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처분 명령이 있던가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처분 명령을 받은 건 처분하면 돼요. 근데 처분 명령은 없지만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받아야 되고? 허가. 허가는 사전에 받는 게 원칙인데 사후에도 받을 수 있는데 사후에 허가 받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추인, 사후 추인 형태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처분할 때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용도로 처분해야 돼? 지 개인적인 용도, 지 보증을 쓰기 위해서 처분행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분행위 할 때는 누구를 위한 용도로만 처분할 수 있을까? 부재자를 위한 용도로만 처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처분할 때 용도는 부재자를 위한 용도라고 하지만 그러면 처분 방법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 방법은 법원에서 정해줬으면 그대로 하지만 법원에서 처분 방법을 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처분하자. 3억짜리만 처분해라. 3억. 그러면 3억짜리만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은 10억짜리야. 근데 당장 필요한 거는 2억만 있으면 돼요. 이 부동산이 지금 제일 작은 게 10억짜리인데 법원에서 그러면 저 10억짜리 부동산 처분해라 라고 했다고. 그럼 처분해서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2억만 필요하니까 10억짜리 부동산 처분하라 그랬으니까 그걸로 가서 담보 설정하고 3억만 빌려와도 되는 거죠. 굳이 매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3억만 있으면 얘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비용이 충분할 것 같다. 처분 명령, 처분 허가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임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하다가 애가 살아서 돌아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국가에서 관리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하던 거니까 끝까지 하자. 너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게 공산주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부재자에게 돌려줘야죠. 아니면 잘 관리하고 있는데 부재자가 재산관리는 선임해서 보내버렸다는 거야. 그럼 또 국가에서 손 띄어야 되죠. 자기 대리인 선임했다는 거야. 자기 대리인. 그럼 국가에서 손을 빼야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쪽에 볼게요.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재산관리인이 없을 때 청구권자 청구에 의해서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 어떤 사람이냐?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예요. 사실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실혼의 배우자나 친부 등은 해당되지 않고 그냥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개입하는 거지. 조금 제가 지나가다가요.
대포집에 앉아서 소주 몇 번 먹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혹시 친권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후견인이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은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친권자나 후견인은 저기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에 포함이 안 되느냐? 친권자나 후견인은 뭐 하는 자야? 법정 대리인이니까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죠. 권한과 의무가 다 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고, 그럼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거야, 원래가.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개입을 하는데,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재자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는 거죠.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임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2년이 이미 지났대요. 그럼 권한 소멸했겠죠. 아니면 얘가 파산 선고받았다는 거야. 그래도 재산관리인의 임의 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는 거고, 법정 대리인 애가 떠날 때는 18살이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 성년이 됐다고. 그럼 법정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친권자, 후견인 이런 애들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 그래서 권한이 소멸했다든지 아니면 부재자가 생사불분명이 됐다는 거야. 생사불명이 됐대요. 그러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생사불명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부재자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이제 실종 선고를 통해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그때는 개입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개입해?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하는데, 재산관리인 선임할 때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임의 대리인 요거 그냥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산관리 했던 애죠.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선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선임하면 지금까지는 임의 대리인이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선임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법정 대리인은 재산관리인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법원에서 선임했으니까.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한 게 아니라 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선임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누가 탁탁탁탁 지정된 게 아니라 법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선임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직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인데 그 법정 대리권을 소멸시키려면 친권상실 선고라고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애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주로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나 기타 채권이네. 근데 나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건 잘 몰라. 그럼 스스로 사임해야지. 법원에서도 보니까 저거 부동산이나 좀 알지, 저거 주식 전혀 모르네. 그러면 또 사임시켜야 되죠. 그래서 쉽게 사임할 수도 있고 또 법원에서도 쉽게 개임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논점이 되는 게 이거예요. 부재자가 갑이고 재산관리인으로 을이 선임이 된 거지. 아니면 처분 명령이 있었다는 거야. 재산에 대한 처분 명령이. 그럼 얘는 선임했으니까 관리 행위 열심히 해야 되죠. 처분 행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선임 결정이 취소되거나 처분 명령이 취소가 돼버릴 수 있다고. 그럼 더 이상 관리 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처분 행위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그럼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해버리는데, 문제는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나 처분 명령이 취소되기 그 전에 한 행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이 행위는 무조건 유효 아닙니까, 이거 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긴 됐는데, 언제 취소가 됐냐면 부재자 사망이 확인된 시점이 이때인 거예요. 부재자 사망이 되면은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속이 돼야 되잖아. 이건 더 이상 부재자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법원에서 선임 결정을 취소해 주면 되는데 미적거리다가 지금 취소해 줬다고. 그럼 이전에 한 행위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했던 이 행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 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이거는 그냥 유효인 행위가.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거나 처분 명령이 취소되기 전에 한 행위는 무조건 다 유효고, 비록 그 취소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했어도 중간에 한 행위는 다 유효다. 그럼 이걸 좀 어렵게 내면 처분 행위로서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 유효니까. 상속인은 우리가 상속받은 걸 왜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처분했냐고 찔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상속인은 처분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뭘 하느냐, 처분행위로서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인은 처분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시겠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부재자 제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인데, 부재자는 집을 나가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부재자는 자연인의 하나고 법인이 집 나갑니까? 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생각할 시간 한 5분 드려야 됩니까? 법인 집 못 나가죠? 그럼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판례는 부재자 여부를 잔류재산의 관리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이시죠? 자, 외국에 체류 중인 자도 국내에 자신의 타인을 통해서 국내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 그럼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잖아. 법정 대리인 아니면 임의 대리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부재자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건 판례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 필요성이 있는 건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죠? 예, 이때는 부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죠. 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거기서 줄 칠게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있는 때란 얘기, 없는 때란 얘기.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없는 거지만 법정 대리인도 없는 경우다. 22조에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부재 중에 관리인이 있긴 있었는데 관리인이 권한에 소멸한 때도 개입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2항에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는 그럼 재산관리인이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임의 대리인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럼 개입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취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처분명령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좀 나올 거예요. 거기 B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B에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아직 줄치는 거 아닙니다. 부재자 재산 보존에 필요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거기 보니까 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보증인, 부양청구권자, 연대 채무자 얘네들 다 이해관계인인데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따질 때는 말이죠. 경제상 이해관계인을 가지고 따지면 무조건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일종의 재산법이고 경제법이죠. 그러니까 경제상 이해관계 그럼 무조건 법률상 이해관계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 줄쳐야 될 건 친권자나 후견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친구 등은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걸 줄치셔야 된다고.
특히 친권자나 후견인이요. 자, 여기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명령은 재산관리인 선임, 잔류재산의 매각 등이 포함이 된다. 그건 줄친 거 아니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인데, 일단 재산을 관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목록이 있어야 되지. 인원 관리하려면 뭐 해야 되지? 명부지, 명부. 어떻게 또 사람 가지고 목록이냐. 물건이 목록이고 사람은 명부 작성해야 되죠. 재산은요 목록 작성해야 되지, 관리하려면. 그 다음에 제2항에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 명할 수 있고요.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이 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생사가 어떤 상태? 불명치 않을 때도 또 이렇게 개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그래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줄 쳐놓을게요.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 여기서 권한을 넘는 행위는 밑줄 쳐볼게요. 권한을 넘는 행위. 권한 넘는 행위는 결국은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죠. 왜냐하면 118조에 규정한 행위는 보존, 이용, 개량 행위잖아.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넘는다는 얘기는 처분행위예요. 보존, 이용, 개량 행위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넘는 행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을 때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A,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인데,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에 대한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이야. 법원에서 선임했으니까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네들은 임의대리인처럼 필요에 의해서 선임한 거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누구를 선임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도 필요에 의해서 선임했는데 애가 업무 능력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개임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건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 사임해야 되죠. 예. 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중에서 밑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동그라미 C에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1, 2, 3, 4 다 중요한데, 로마자 1, 2, 3, 4. 여기는 뭐죠? 처분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직은 줄치지 말고 중요해도, 처분행위는. 그 다음에 2번은 줄치셔야 돼.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에 대한 재산 처분행위. 얘는 지금 법정 대리인이라도 대리인 맞잖아요. 근데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했으면 권한 넘었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어서 권한 초과의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없는데, 거기 3번도 줄치셔야 돼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미리 받는 것이, 허가를 미리 받는 것이 좋겠지만 사후의 추인 형태로도 허가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이 부재자 재산의 매각 허가를 하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면 재산관리인이 매각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매각 허가를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인이 매도담보, 대물변제, 저당권 설정함에 있어서 다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제가 아까 이런 설명 드렸어요. 처분 허가를 받았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을 처분해라. 근데 실제 필요한 건 2억입니다. 앞으로도 1억만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재자가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매각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담보 제공하고 돈 얻어 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로마자 5번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재자 이익을 위하는 범위로 한정이 된다. 그것도 줄치셔야 됩니다. 그거 줄칠게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부재자 얘는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애야? 아니면 다른 데가 있는 애야? 다른 데가 있는 애인데 얘하고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했는데 제 외국에 어디가 있나 다 찾아볼 필요 없죠.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부재자 재산이나 기타 경제를 대신하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소송을 할 때도 걔하고 소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재자에게 받을 돈 또는 부재자와 관련돼서 어떤 소송행위가 있다. 그럼 난 소송하겠다. 언제까지 어디로 나와라 라고 하는 송달은 다 누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인에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부재자를 찾아서 외국으로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로마자 D도 다 줄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원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부재자를 위한 소송 등의 제기는 재산관리인만이 할 수 있고, 부재자와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부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관리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부재자 재산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거기 동그라미 D에 있는 내용이 동그라미 5번 판례하고 연결이 되시면 돼요. 그거만 하나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만 판례 하나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앞에 있는 설명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재산관리인 지금 남의 재산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 청구해야 돼? 보수. 그 다음에 비용 지출했으면 비용상환 청구해야 되죠. 또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 이건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은 누가 가서 일처리를 해도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요. 그 옆에다가 써야 되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의무야. 의무. 의무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자, 우리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아마 기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관리인 선임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또 재산 목록 작성해야 되고, 법원이 명하는 처분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의무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담보 제공 의무는 이런 거예요. 부재자의 재산이 10억이야, 10억. 생각해 보세요. 부재자의 재산이 10억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완전 알그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다음 학기 대학 등록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올까요? 그러니까 애비가 그래 어떻게 좀 기다려보자.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잖아. 그랬더니 마누라가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쌀독을 여는데 보니까 쌀독에 쌀이 좀 있어. 3톨. 그래서 오늘 점심부터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왜? 그랬더니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 그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부재자 재산 관리하면서 하나 처분행위 했다고. 그럼 처분행위에서 들어온 돈이 있다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져가야 될까? 공정하게 잘 예치해둬야 될까요? 앞에 내용 또 다 잊어버린 사람은 집으로 가져간다. 그죠? 예치해야 된다 그런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집으로 가져가겠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완전 거지가 하면 다 빼돌린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서 처음부터 부재자의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런 재산관리인도 담보 설정하라. 그래서 10억 상당의 담보를 설정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 짓 할까봐.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관리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고,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 종료는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재산관리한다. 법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읽기만 하세요. 필요가 없고,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대요. 이것도 또 재산관리인 임의대리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사망했다는 거지. 사망했으면 재산은 상속시켜야지 국가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게 되는데, 그럼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취소의 비소급표다라고 해서요. 동그라미 니은으로 가세요.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줄칩니다. 그거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 취소 및 처분 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권한 내의 재산관리인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유효다. 아시겠죠? 자, 거기는 판례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3번에 있는 판례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3번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의 허가를 받고, 권한 초과의 허가는 뭐야? 처분명령 얘기하는 거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 실종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는 사망이 확정됐다 그 얘기인 거야.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 재산 상속인에게 미친다. 아시겠죠? 요 판례 지금 요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이미 있답니다. 그럼 재산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이 있거나 임의 대리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 불간섭이다라고 하면서요. 거기 디귿에 한번 볼게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처분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라고 했대요. 그럼 부재자 재산 처분에 관하여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얘가 생사불분명 상태가 됐고 생사불분명 상태 재산관리인이 있긴 있어요. 내가 생사불분명 상태가 됐고 위임을 받은 건 A, B, C, D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A, B, C, D, E, F까지 해야 된다고. 그럼 그 E, F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임이 안 돼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법원에 허가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합리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외적 간섭 중에는 다음 페이지 나와요. 102페이지에 종래 주소 거소 또는 난자가 재산관리인 정하지 아니한 때 앞에서 봤던 겁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되는데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도 또한 같다. 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정한 경우에도 부재자 생사가 불분명해진 경우에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 개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존에 있던 얘를 생사불분명을 이유로 얘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을 해도 지금까지는 임의 대리인이었지만 법원에서 선임되고 나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예.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재자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이항의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그 법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실종 선고제도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번엔 실종 선고 그래요.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 상태가 됐다. 그리고 연락도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즉 그러면 이제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 실종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 관계가 올스톱이 돼 있을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종 선고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고 실종 선고 제도는 부재자보다는 실종자보다는 잔존 배우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실종 선고 경과 제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종 상태가 됐다. 그럼 소식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 실종은요. 보통 실종하고 특별 실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실종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조용히 집 나가서 5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죠. 어디 있을까? 산속에? 하여튼 그럼 이제 실종 상태 A면 또 어디 있다고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내 생각에도 산속에 있을 것 같은데 딴 집? 드라마 빨리 끊으셔야 되겠다. 자, 특별 실종은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혹시 항공기가 추락했대요.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선박이 침몰했다는 거지.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전쟁에 나간 자가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 기스난 자, 쓰나미 같은 데 쓸려간 자요. 이런 자가 사태 종료 후 1년간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는 5년은 좀 너무했나요? 근데 5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이건 죽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법률 관계가 5년 동안 스톱돼 있으면 경제가 거의 마비죠. 예, 그래요. 이런 경우에 이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종 기간이 이렇게 5년에서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검사하고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도 용어는 실종자의 법률상 사망과 법적인 이해관계, 경제상 이해관계 가진 자, 그래요. 여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여기 이해관계인은요, 경제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분이 다 상속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순위 상속인은 10원도 못 받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에서 공시최고를 합니다. 공시최고를 하는 이유가 뭐야? 너 어디 있니? 빨리 와서 신고 안 하면 확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죽여버리냐면 실종 선고를 해버리는 거야. 공시최고 기간 중에 신고가 없으면 실종 선고를 해버립니다. 실종 선고를 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있죠? 이날이 사망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소급해서 사망으로 간주해 줍니다.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는 그 전에는 생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요 기간 중에는 생존이 추정이 돼요. 그런데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 이때부터 사망으로 간주해 준다고. 두 가지 법리야. 실종 선고를 오늘 아침에 했다고. 오늘 아침 10시에. 그러면 9시 59분까지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었을까? 죽었을까?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추정이 되면 실종 선고할 필요가 없지. 살아있다고 추정이 되니까 실종 선고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사망으로 뭐 해준다고요? 간주. 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예? 판결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망 간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요? 실종 선고 받았던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실종 선고 받으면 대전이나 부산에서는 사망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민법상 법률관계만 사망으로 간주해 준다. 그럼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만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가족들은, 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준다. 그럼 실종 선고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사망 간주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종래 주소지가 아니고 어디죠?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민법상 법률관계는 사망으로 간주해 주니까 그럼 공법관계는 어떻게 돼? 공법관계도 실종 선고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게 사망 간주의 범위가 실종 선고 받은 자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네. 그렇죠? 절대적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 능력을 박탈한 거야, 안 한 거야?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종 선고 받은 곳이라도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종 선고 받은 곳으로 돌아왔어, 얘가. 돌아와서 짜자잔 이러고 다녀. 야, 너 실종 선고 받았으니까 실종 선고 취소될 때까지 내가 괴짝 하나 짜줄 테니까 그 안에 있어라. 먹고 싶으면 2번 두들기고 목마르면 3번 두들겨라. 물 갖다 주고 먹을 거 줄게. 이럴 순 없죠.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실종 선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사망 간주의 효과는 여기서부터라고 하더라도 실종 선고는 이날이 있었잖아. 이게 이날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영원히 잘 살았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생길 수도 있죠. 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맨날 선고했다가 취소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시겠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사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야. 실종 선고의 취소 사유는 먼저 애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야. 애가 살아서 돌아왔다보다는 뭐지? 짠하고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예. 아, 우리 저 영화 있잖아요, 영화. 이게 저 외국인 영화 그 캐스터웨이. 톰 행크스 주연 나와가지고 저 항공기 추락했는데 DHL 그 윌슨이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 간접 선고하고 있고요. 그죠? 돌아와서 4년 만에 돌아왔는데 배우자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 친구하고 결혼했죠. 항상 가장 위험한 적은 내 가까이 있는 놈이요. 그죠? 예. 항상.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럼 실종 선고 취소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원래 실종 기간 만료일이 사망 간주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상속 재산 분할은 이후부터 했어도 혹시 실종 선고 받은 자의 상속권자 중에서 이날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얘는 상속의 배당에 들어가죠. 근데 혹시 이날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배당에 못 들어가죠. 예, 그렇다고. 그런데 나중에 실제 사망일이 이날로 밝혀졌다는 거지. 그럼 얘는 상속권이 있는데 상속 배당에 못 들어갔던 애 아닙니까? 그 반대로 실제 사망일이 이날로 밝혀졌다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 상속권이 없는데 상속권이 있는 곳으로 배당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다 실종 선고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시기를 그냥 이 시라고 할게요. 이 시에 사망이 입증이 됐다는 거지. 세 번째는요. 여기는 이제 법조문에는 없어요.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거고. 실종기간 기산일 이후 어떤 시기에 생존이 확정이 됐다는 거지. 이날 살아있으면 입증이 되어버린 거야. 이날부터 기산해서 5년 내지 1년을 따졌는데 중간에 애가 살아있는 게 확정이 돼버렸다고. 그럼 실종기간 너무 짧잖아 지금. 이날부터 사망한 것으로 했는데 이날로 하면 또 이만큼 늘어나야 되죠. 또 이게 사고로 인해서 실종이 된 줄 알았더니 특별 실종인 줄 알았더니 애가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1년 만에 실종기간을 정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과속에 걸렸네. 그러면 지금 사망이 아니자 그런 얘기죠. 그럼 이날부터 다시 5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특별 실종으로 하려면. 그렇죠? 예, 이거야. 그러니까 실종기간 기산일 이후에 어떤 시기에 생존이 입증이 됐다. 이걸 그냥 기산일 이후 어떤 시점에 뭐가 입증이 됐다고? 생존.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분 와갖고 왜 맨날 이 시만 갖고 그럽니까? 라는데 그 이 시 아닙니다. 다른 시기 얘기하는 거야. 이건 실종기간 만료일 이후 어떤 시점이고 이거는 기산일 이후에 어떤 시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실종 선고에 취소 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취소 청구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럼 취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취소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 아니면 누구예요? 이해관계인인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어디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해관계인은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지. 또 누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본인도 있을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와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의 범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 본인이 다르죠? 그러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같아요, 달라요? 범위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실종 선고를 취소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같죠?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의 범위와 실종 선고 취소 청구권자의 범위는 다르죠?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고 난리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잘 들어야 되는데. 실종 선고 취소 청구권자는 본인이 들어가잖아. 근데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이나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이것만 갖고 비교하면 범위가 똑같지. 그죠? 그렇게 해서 실종 선고의 취소 청구가 있으면 공시채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시채고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여기는 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시채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종 선고 취소하려면 다 입증이 됐죠? 얘는 애가 얼굴 들고 들이대고 있잖아 지금. 그럼 확실한 입증이죠 이거는요. 모두 증거가 있으니까 공시채고할 수 없이 할 필요 없다고. 그럼 실종 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 선고로 인한 모든 법률 관계는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야 이 날짜로. 그냥 전부 그냥 휙 돌아와서 그냥 무효가 됩니다. 실종 선고로 인한 법률 관계는 모두 다 무효가 된다. 이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종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행위한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잔존 배우자 재혼한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잔존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거지. 근데 실종 선고가 취소가 돼서 여보 그러고 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야. 문 열어줘야 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옛날 거보다 새 거가 난 거야? 그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요? 그리고 법이 그렇게 딱 그렇게 일도양단하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받은 자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사람을 제3자에게 팔았다고. 그럼 그것도 전부 찾아다가 되돌려줘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재산을 처분했는데 애가 살아서 돌아오면 재산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재산 어떤 물건을 살 때 실종 선고받은 자의 재산이다. 그럼 나중에 되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싸게 사야 돼? 겁나 싸게 사야 돼? 제값 다 주고 사야 돼? 그렇죠. 엄청나게 싸게 사야죠. 그건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도 그렇지. 혹시 실종 선고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실종 선고받은 사람이 되돌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잘 살다가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말해. 옛날 남편 왔다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요 구간 중에서 여기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여기서 한 행위 중에서 선의로 한 행위 있죠. 선의의 행위는 무효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선의의 행위는 뭐냐? 재산과 관련돼서 실종 선고받은 사람이 갑이고 재산을 승계받은 사람이 을인 거지. 그래서 이 재산을 얘가 승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에게 이 재산을 어떻게 했어? 또 처분행위를 했다가. 근데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갑소유,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가 이 등기가 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워지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아시겠죠? 되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선의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되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이 을은
이거 팔고 5억에 팔았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셨네. 팔고서 한 달쯤 있다가 그동안 5억 다 못 썼네. 3억이 남아있다고. 그 3억이 남아있으면 그 3억은 어떻게 해야 돼?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선의일지라도 현존이익은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돌려줘야 되고. 혹시 배우자였다는 거지? 재혼했다는 거야, 재혼. 그래서 이분이 상속을 받게 되니까 여기 부부였죠? 이 혼인을 전혼이라고 하고 이 두 사람의 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혼이라고 한다고. 두 분이 다 선이면 후혼이 유효고 전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악이면 후혼이 무효고 전혼이 부활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악이면. 그죠? 그래. 이제 우리 여성분들한테 어떤 게 나아요? 전혼이 부활되는 게 나아? 후혼이 유지가 되는 게 나아요? 예? 어떤 분 굉장히 대범한 분이 있더라고. 이것도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걸 만나야 된다고. 찬스는 이때다죠. 이것도 쳐 이거 그죠? 뭐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 아시겠죠? 거기 우리 영화 속에서도 톰 행크스가 그 마지막 피나레가 그거잖아요. 비 오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데 부인이 그거 보더니 막 뛰어나오면서 끌어안고 키스를 한번 쫙 해주고 다시 비 맞고 들어가죠.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에 계신 분하고 같이 봤는데 저거 참 진짜 애매하겠다라고 하는데 전 아니지. 재산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왜 키스로 끝내지? 현존이익 돌려줘야 되잖아요. 선이라고 할지라도 현존이익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로 그냥 입쓰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선이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건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항상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감동 먹어갖고 이러지 말고. 자, 요건에 볼게요. 요건에 27조 실종 선고입니다. 부재자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해야 되는데 전제 이만자 침몰한 선박 중에 추락한 항공기 중에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또는 침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된 후 쓰나미 같은 데 쓸려 나간 거 얘기하는 거야. 1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도 제1항과 같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우리 왜 해양수산부 직원 한 분이 그 뭐 북한 지역인가 이렇게 올라가셔갖고 그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분이 그 시신도 못 찾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1년이 지나면 여기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라고 해서 실종 선고 요건이 되는가 봐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다. 뭐 그걸 잠깐 봤습니다. 거기도 이제 기타 위난을 당한 자.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가 맞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합니다. 그냥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 쓰나미 같은 데 쓸려갔다든지 우리 최근에 이제 그런 사유가 있던 자.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밑에요.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 표가 있죠. 표가 이제 5년과 1년인데 그 밑에 전쟁이 종지된 때란, 나 이게 시험에 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쟁이 종지된 때란 강화조약 체결시가 아니라 항복선언, 휴전, 정전선언 등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지만 사실상 전쟁이 끝난 때를 말한다라고 해서 한번 나왔어요. 강화조약 체결시라고. 강화조약 체결시는 어떻게? 싸움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전쟁 그만하자가 아니라 싸움 그만하자. 그런 게 이제 강화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법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죠? 예,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에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청구권자의 다음 페이지 C에 보시면요. 청구권자 중에서 줄쳐야 됩니다. 이거는 실종자의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수증자, 법정 대리인, 재산관리인, 보험금 수취인 이런 사람들인데 또 줄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 친구 등은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 1순위 상속인과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판례 이렇게 같이 연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최고해야 됩니다. 몇 개월 이상이요? 6개월 이상. 그리고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필요적 선고다. 그래서 공시최고 줄치고 필요적 선고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실종선고의 효과인데 실종선고 받은 자는 전조기간, 실종기간 얘기하는 거죠. 5년 내지 1년.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본다가 다른 말로 뭐야? 간주한다죠. 본다에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사망 의제 시점은 사망으로 보는 시기인데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실종기간 만료시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다음 페이지 나와요. 실종선고 받은 자의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제도다. 사법관계고 거기는 다 줄쳐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B, 니은까지 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까지 거기는 사망간주 범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실종선고 받은 곳이 아닌 다른 장소의 법률관계라든지 또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공법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형법이나 예비군 훈련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교통위반하면 과태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전에 보시면요. 제가 그것도 이제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생사 불분명이 돼가지고 5, 6년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실종선고를 청구해서 실종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관계 싹 다 정리하고 쓸쓸하게 계시는데 어느 날 남편 명의로 교통위반 딱지가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고 따진 거죠. 아니, 이 무슨 교통위반 딱지가 지금 실종선고 받아서 이런데 그랬더니 아, 실종선고는 민법상 관계고 공법관계는 계속해서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실종선고 받았고 연락도 없는데 어디 살아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과속 카메라 찍힌 거야 진짜. 찍혔는데 분명히 남편이 맞고 옆에는 다른 거리 있겠죠. 딱 걸린 거지 뭐. 그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과속 카메라 찍히잖아요. 그럼 운전자만 표시하지 동석자는 까맣게 가려버려요. 그때부터 딱 걸려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또 당하는 거야. 저도 과속했다고 찍혀서 왔는데 제 얼굴은 보이는데 옆에 까맣게 가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냥 좀 해주지. 가려놓고 나니까 누가 꼭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대가리 박는 일도 생기고 아무 이유 없이 그죠?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게 동승자는 어떻게 해요? 가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생존의 추정이다. 실종선고 받기 전, 거기는 니은은 보지 마시고 기억만 보세요. 실종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하는 날까지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선고를 하는 거지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면 실종선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종선고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실종선고 전까지는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29조로 가면 실종선고 취소인데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거기 법조문 말고 밑에 있는 요건으로 바로 가세요. 법조문 말고 법조문보다 요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이 보이시죠?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 실종기간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 실종기간 기산 2일 이후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다. 넘겨보세요. 형식적인 요건에 그거 줄쳐야 됩니다. 형식적인 요건 A에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하며까지. 여기서 본인은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갖고 물어보는 게 실종선고의 청구권자와 취소 청구권자의 범위는 다르다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에 실종선고 청구권자와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의 범위는 다르는데 그러나부터 줄칠게요.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의 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만 가지고 따질 때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같다죠. 이렇게 해서 또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절차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실종 선고 취소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공시처분을 요하지 않는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그거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는 뭐냐?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는 그 법률 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그 다음에 재산 관계도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는데 니은에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를 하면은 거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니은에 B 보세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그래서 실종 선고 후 동그라미 치시고 취소 전 동그라미 치시고 선의 동그라미 쳐.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했어야 된다. 자, 기계적으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했어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 다시 시작. 이제 제 손 보세요. 제 손. 책 보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건 큰 얘기야. 앞으로 5년간 수업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자, 실종 선고로 인한 법률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하죠.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근데 모든 법률 관계가 일률적으로 싹 다 소급해서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럼 실종 선고가 취소가 돼서 무효로 되는 법률 관계에 포함하지 않는 건 실종 기간 만료 후 그 선고 전의 행위. 실종 선고의 효력이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종 선고로 인한 법률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모든 법률 관계가 일률적으로 소급해서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실종 기간 만료 후 그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취소가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는 거지. 실종 선고의 취소가 미친다니까요. 실종 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한 행위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실종 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한 행위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암기하는 거 뭐 암기하라 그랬어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 다시 뭐라고?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선의. 그러면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으로 하든지 실종기간 만료 후 취소 전으로 하든지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간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암기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 시작. 자, 여기 요거 가지고 잘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로 한다든지 여기서부터 저기로 한다든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니까 암기해야 될 게 뭐라고? 취소 후, 선고 후 취소 전 선의.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재산행위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럼 넘겨보십니다. 디귿으로 볼게요. 다음 페이지 디귿에. 디귿에 보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그래요. 재산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선인데. 네? 그렇지. 선이라도 현존이익은 돌려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도 또 문제 하나.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하되 일률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럼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속해서 왔다 헷갈려 죽는다. 집중은 안 하고 뭐 하나 물어보면 그냥 자다가 깬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고, 비록 선의일지라도 5억에 팔린 재산 다 쓰고 3억 남았다 그러면 3억은 돌려줘야 된다며. 그럼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의 재산 상속인이 처분 후 남은 이익이 있으면 남은 이익은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 되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취소 후에 선의의 상속인은 현존이익만 돌려줘?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 돼?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지.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괴로운 표정들이 너무 그냥 역력해서. 예. 아시겠죠? 집중 잘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암만 해도 멀리 있으면 집중 잘 안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리을에 실정선고 이외 반환 의무 해야지. 반환 의무. 반환 범위인데 이 경우에 중간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 상속인, 수유자, 사인, 증여, 수증자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들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줄부터 줄 칠게요. 이 재산 취득자의 반환 범위는 취득자가 선의인 경우 줄칩니다. 재산 취득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 한도 내에서 반환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과 이자 및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B에 보면 중간에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정선고와 관계없이 재산 취득한 자는 실정선고와 관계없이 취득시효 완성해서 재산 취득한 자가 있대요. 이건 실정선고와 관계없이 재산 취득한 거죠. 이 사람은 반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환할 거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야. 그거는 나와도 틀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4의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가 법인할게요. 24의 문제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인데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또 실종 선고했다고 금방 또 부재자 잊어버렸다. 부재자 얘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애도 부재자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 여기까지는 좋죠. 자유로이 사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지. 지 실력이 부족하면 사임해야 되죠. 법원에서도 보니까 얘 재산 관리가 부동산만 관리할 줄 알았지 채권 같은 거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사임시켜야 되죠. 그럼 거기 답이 확 있잖아 지금. 2번 틀렸죠? 예. 그 다음에 3번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 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보존 이용 계량만 할 수 있죠. 예.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종전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 행위하기 위해서는 실종 선고 취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중에 돌아왔단 얘기야. 그 톰 행크스인가 걔 돌아와서 차 타고 다니고 밥 사 먹고 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실종 선고가 사망 간주의 효력이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나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종 선고 취소될 때까지 박스 짜줄게 좀 들어가 있어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이 됐대요. 이건 특별 실종의 원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답인데 잠수 장비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특별 실종이 추락, 침몰, 전쟁,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냐? 이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 직원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분쟁이 계속 생긴다니까.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 출제한 교수가 시사성이 있는 걸 갖다가 문제를 자꾸 이렇게 내는데 그 분쟁이 생길 만한 것들 있잖아요. 싸움이 될 만한 것들은 문제 내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냈더라고. 어떤 잠수 장비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이 됐대. 그럼 어디 갔을까? 그치, 아까 이분 드라마 보신 것처럼 그치, 바닷속으로 쫙 해갖고 저쪽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집에 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특별실종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을 좀 많이 냈더라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법인 하겠습니다. 법인.